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2025년 경제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조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를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그림 안에 분명히 유망한 산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청사진이 마가예요. 모자에 써놓고 다니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마가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마가는 미래 최첨단 유망 산업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오겠다예요. 주로 우주산업, 반도체, AI, 자율주행, 전기차, 반도체 AI,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다 해먹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법인세이나 매력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후변화 대응 싫어. 이 기업들로 하여금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조 기지를 이쪽으로 유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세 올리는 것도 이쪽으로 유도시키는 거예요. 수출하기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현지 법인을 만드는 게 유리한 거죠. FTA 철폐시키는 것도 FTA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공장 짓는 거예요. 멕시코에 공장 짓고 나프타가 있으니까 멕시코에서 무관세로 수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프타 폐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공장 져라. 그러니까 그 마가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런 첨단 산업들을 다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 불러들이는 여정 속에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규제 완화인데, 역시 왜냐하면 이게 다 미래 산업이니까. 그 미래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과거의 규제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계속 기업들은 막 5년 후를 10년 후를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30년 전 규제 가지고 당신 지금 이 30년 전 이 규제 때문에 그거 앞으로 그거 하려는 거 안 돼요. 계속 그러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근데 그 총책임자를 누구 맡기는 거예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한테 맡기는 거예요. GEC,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사실 이 GEC가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위에 있는 기구예요. 최상단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정부 장부를 봐요. 연방정부의 회계장부를 봅니다. 봤더니 이거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네? 이거 빼. 이거 차라리 우주산업 예산에다 써. 첫 번째, 예산. 두 번째, 규제. 야, 이거 규제 너무 미래산업 지향적으로 규제가 안 만들어졌어. 미래에 필요한 규제를 미리 만들어요. 기업들이 가려고 하면 그 환경에 맞는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제를 미리 완화해 놓고 완화된 규제 환경에 맞게 기업들을 이끄는 거예요. 이게 GEC의 역할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배정시켜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를 배정시킨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겁니다. 자, 이 큰 그림 속에 뭐가 유망한 산업일까요? 벌써 답변 나왔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가동하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금리 인하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금리 인하론자고, 금리 인하를 추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 기업들이 낮은 금리를 원해요. 제로금리를 원해요. 그 제로금리여야 설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돈 마음껏 빌려다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고 못 시킬 것 같아요. 사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인하시키는 환경을 만들려면 데이터 디펜던트하다고 했어요.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여러분, 관세를 도입하면 물가가 올라요? 수입 물가가 올라요? 관세를 왜 도입해요? 남의 나라 제품을 비싸게 수입하려고 관세를 도입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려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관세 도입하는 거예요. 미중 패권 전쟁 기억하세요? 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엄청나게 관세 전쟁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관세 올릴 때 다른 나라가 그냥 그거 받기만 해요? 다른 나라도 관세 같이 올려요. 그럼 관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나라 제품 수입 안 받겠다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나도 안 받겠다예요. 그럼 너도 나도 안 받겠다 그러면 교역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 가장 주가가 급락했던 기업 1번 누굴까요? 뭘까요? 일론 머스크랑 이름이 비슷한 기업 머스크입니다. 해운사, 글로벌 해운사 5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 왜? 교역량이 감소하겠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 교역량이 감소하겠구나. GDP 대비 교역량이 줄어들겠구나. 세계적으로 공장 가동이 줄겠구나. 저성장 고착화가 더 다져지겠구나.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아니라 디플레 압력입니다. 경제는 산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는 생물입니다. 동태적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도 또 동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다른 국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만 매기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미국이 매기면 중국도 매기고 미국이 한국한테 매기면 한국도 매기는 거예요. 다 같이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에 걸쳐서 교역량이 감소하고 저성장이 더 고착화되는 겁니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디플레 압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파월은 관세 전쟁이 실제 일어난다면 마음 놓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가를 완성시키려면 금리 인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굉장히 강한 정책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년 7월에 미국 6월 물가상승률이 9.1%였고 그 9.1% 물가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게 초인플레이션이었고 그 초인플레이션은 왜 왔느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러우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급이 안 되니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게 반영된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였던 거고 그럼 그로부터 41년 전이 뭐였어요? 역시 오일 쇼크 때 인플레이션이 10% 넘게 또 최고치였던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뭐와 연동돼요? 에너지 가격과 연동돼요. 그러면 트럼프가 절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 왜? 정치적으로는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만 합니다. 마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석유화학 산업, 셰일가스, 셰일오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은 세계에서 최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이미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고 2년 전부터 순수출국으로 바뀌었어요. 미세하게.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것은 수출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출을 많이 늘린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유조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위산업 관점에서 미국 해군과 MRO와 같이 유지보수죠. 유지보수라든가 방위산업적인 협조도 필요하지만 유조선, LNG선과 같은 영역에서의 협조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인플레이션 압력을 잠재우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된다면 원유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산업들이 될 거죠. 이게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 안에 있는 주요 산업들이 바로 유망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더 재정이 투입이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자본시장에서도 돈의 유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는 안 좋다고 보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그걸 시그널처럼 보여준 게 주가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미국 주가 오르고 일본 주가 오르고, 근데 중국 주가 떨어지고 한국 주가 떨어졌죠. 이게 시그널인 거야, 일종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든 틀리든 자본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해본다면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취하겠네. 그럼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면, 일기 때도 그랬지만 워낙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미중에 대한 수출을 둘이 합하면 그게 약 40%예요. 사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중국의 수출에서 우회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함이고, 중국으로 수출해서 거기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것도 많은데, 미국이 중국산 안 받겠다 라는 것은 우리의 대중 수출을 또 막히게 만듭니다. 바로 그런 영향인 거죠. 그게 우리는 일기 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쳐나간다면 세계적으로 관세 장벽을 올려잡을 거고요. GDP 대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덜 충격을 받을까요? 내수 중심의 나라.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더 충격이 있을까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높죠. 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더 충격이 심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일까요?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 겠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좀 트럼프 시대에 더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다만 산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침 다른 용도로 이걸 갖고 있어요. HMM인데요. 이 HMM의 전신이 현대상선입니다. 제가 HMM의 강연을 갖다가 기념품으로 좀 받았습니다. 이 현대상선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머스크 같은 해운사들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해운 물류사들은 어렵겠죠. 그러면 이 해운사들이 어렵다는 얘기는 해운 선박 수요는 장기적으로 어떨까요? 줄어들 거라고 가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점점점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치닫을 거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25년에 당장 보편 관세를 10%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3%, 4%, 5%, 6%, 결국 1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품목에 대해서도 먼저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부터 먼저 점점 결과적으로 10%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내구재를 중심으로 먼저 올릴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정에서 조선 수요는, 이 상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어떤 수요가 늘어날까?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미래에 있어서 한 가지는 방위비 분담해라,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근데 이런 노력은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얘기합니다. 왜 미국이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수행해야 되느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각자 방위 능력을 스스로 갖춰라. 그 얘기는 곧 뭐 하라는 거예요? 미국산 국방 장비를 더 사라. 왜요? 어차피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있다면 거기서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고,
그 파이가 커진다면 그 쉐어가 유지될 거라는 전제에서는 미국산이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 쉐어가 바뀌지는 잘 않아요. 원래 거래처가 잘 안 바뀌어요. 방위산업이. 왜 정치 안보 같은 것들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잘 안 바뀌는 산업이에요. 방위산업이. 그러니까 방위비 예산을 올려잡고 세계 각국이 그래서 방위비치를 늘리고 그럼 방위산업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방위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조선 영역에서의 왜냐하면 지금 세계 조선 축조 산업에서 조선 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돼요. 잃었어요 이미. 1980년 이전에는 미국이 그냥 완전히 압도적으로 조선을 다 공급하다가 뭐 그전에는 영국이 다 하다가 지금은 일본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심지어 사양산업이야 하면서 레이건 대통령 때 보조금도 끊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내줬습니다. 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리고 그 밖에 더 매력적인 산업이 있다 하면서 내줬어요.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설계가 있고 소재, 장비, 제조가 있다면 제조 같은 거 내주자. 설계만 하자. 이랬다 지금 제조도 우리가 가져오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제조 능력이 없으니까 한국한테 기대겠다. 그렇다고 중국한테 요청할 수 없으니까 방위 같은 경우 국방산업 같은 경우는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국한테 협조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말씀드린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국방 예를 들어서 해군 함정 축조할 때 그리고 그 에너지 유조선이나 LNG선 축조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조선산업에게 요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역시 해군 영역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산업이 MRO입니다. MRO가 메인터넌스, 리페어 그리고 오퍼레이션 이게 이 함정이 있으면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해군 출신이라서 조금 잘 알고 있는 편인데 군인들은 유지 보수를 자기 배를 자기가 유지 보수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페인트를 없애고 다시 칠하는 것도 유지보수지만 여기 안에 있는 보일러나 기계 장비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군인들이 기관병들이 다 직접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리페어도 있지만 메인터넌스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무기들 이런 것들도 메인터넌스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다 전문가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전문가들이에요. 군인들이 장교나 직업 군인들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메인터넌스 MRO 사업 MRO는 이제 항공기 MRO도 있고 조선 MRO도 있고 기계 쪽은 다 중장비 쪽은 다 MRO가 있는데 해군 영역의 MRO도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MRO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건 더더군다나 안보와 직결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트너십이 있는 그러니까 한국과 협조를 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는 더 열려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미래를 들여다볼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저도. 다만 저는 이제 내년 경제를 보통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선행 지표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격이 아파트 인허가 건수를 보면 2, 3년 후 분양 물량을 예측할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선행 변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선행 변수들을 가지고 조합으로 내년 경제, 내후년 경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장기적인 미래를 좀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주로 국제기구들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기초를 해서 그게 가장 중립적인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로 IMF와 월드뱅크, OECD의 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가지고 좀 비교 분석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통되게 저성장 고착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저성장 고착화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률, 그러니까 2010년대의 성장률이 평년 약 3.7%인데 세계 경제가. 근데 2020년대 들어서 팬데믹 경제 위기를
2020년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2020년은 극단적인 마이너스입니다. 예. 너무 극단적인 성장률이니까 그걸 더하면 더 심각한 마이너스입니다. 더 심각한 저성장이죠. 그걸 제외한 2021년 이후의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평균 한 3.2%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3.7%대에서 3.2%대로 저성장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2029년까지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의견 드리는 것이고요. 굳이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저의 전망이라기보다는 IMF나 OECD나 월드뱅크의 공통된 전망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가 되어버린 그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워낙 20년부터 24년까지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팬데믹 경제위기, 러우 전쟁, 또 정말 41년 만에 고물가,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했고, 그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역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중동 전쟁.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그 힘이 좀 상당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고, 이 정도의 힘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기 어렵게 만들 만큼의 힘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꺾여버렸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께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옷걸이 철사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이렇게 강하게 휘어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휘어도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오진 않죠. 옛날의 일직선으로 가진 않죠. 약간 그런 것처럼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저성장의 고착화 기조로 간다. 그런데 하물며 2025년에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그 소용돌이가 또 트럼프인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트럼프는 그 저성장 고착화를 더 이끌 인물이다라는 것을 먼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년 하반기는 이제 피벗을 시작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작 시점이고요. 25년과 26년은 피벗이 진행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벗이 종료되는 시점은 25년이 아니라 26년으로 상정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그만큼 점진적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피벗이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신중하냐? 최근 FOMC 회의 성명서에 9월과 11월 사이에 FOMC 성명서에 중요한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판단이 Greater Confidence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Greater Confidence라는 문구는 뭐냐면 2%라는 목표 물가를 향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Greater Confidence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고용노동 시장은 어쨌든 붕괴는 아니지만 냉각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책무가 있다. 이게 두 가지 책무가 심지어 이번 FOMC 성명서 때는 뭐라 했냐면 in balance,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관리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물가가 greater confidence하게 안정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신중할 필요 없어요.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해도 돼요. 빅컷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greater confidence가 없으니까 신중하게 금리 인하해야 됩니다. 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다가는, 마음 놓고 인하했다가는 물가가 다시 올라가요. 또 금리를 인하를 안 했다가는 고용이 더 냉각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점을 찾아서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부터 전환해 나가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하겠다. 굳이 컨셉을 말씀드린다면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있거든요. 그럼 분기에 2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건너 한 번 하겠다. 금리 인하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느낌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금리 인하 했으니 이제 4.75%까지 금리 인하 했으니 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실제 물가가 안정되는지, 다시 물가가 튀어오르는지 지켜보고, 고용노동시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실업률이 다시 반등하는지, 실업률이
안정화되는지 이런 걸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지 여부를 천천히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피벗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은 급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 경제는 매우 견조한 거의 노랜딩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올해 경제 성장률 2.8%, 내년 경제 성장률 2.2%,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이라고 본다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니까 아주 견조한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흐름이니까 뭐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만한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그런 금리 인하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뭐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오히려 미국보다 서둘러서 했죠. 유로존, 또 영국,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뭐 정말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서둘러서 먼저 금리 인하했고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0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11월 28일 통화정책 방향결정회의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이 11월 28일 결정을 놓고 의견을 드린다면 한 5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라고 축약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물가죠.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니까. 그럼 물가 안정 됐느냐?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너무나 높으시겠지만 한국은행이 고려하는 것은 체감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물가 상승률은 이미 2%를 밑돌아서 1.6, 1.3%를 기록 중입니다. 전월 1.3, 전전월 1.6%.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 2%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만 보면 금리 인하가 좀 시급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내수 경기. 제가 굳이 추가 설명 필요 없겠죠? 너무나 부진하죠. 내수 경기를 상징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을 말씀드리면 22년 마이너스, 23년 마이너스, 24년 상반기 마이너스 2.5%.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수 부진이 심각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렇게 2%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수요가 부진하니까. 이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자면 사실은 금리 인하가 지금 너무 늦은 거라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실기한 거 아닌가라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이쪽 사이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었던 걸림돌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게, 그 다음 세 번째가 부동산과 네 번째 가계부채인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부추길 수 있다. 근데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했고, 금융규제죠. 금융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완만하게 둔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상승은 합니다. 아직도 상승세가 둔화됐죠. 그리고 역시 같이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상승했다면,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했다면, 그리고 주택가격이 계속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상승세가 둔화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으니까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조성된 겁니다. 두 가지 변수도. 그럼 마지막 한 가지 관문이 남았어요. 그게 환율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 이펙트로 지금 1,400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강달러의 뉴노멀을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금리까지 인하해버리면 뭐 정말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오히려 유도한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마침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5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한 가지 남은 것은 환율이고, 뭐 정말 사면초가죠. 근데 환율을 고려했을 때 그냥 이 강달러는 뉴노멀이야. 그냥 이 강달러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룰 수는 없어. 또 뭐 11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결정회의가 마지막 회의인데 금리 인하하는 게 맞아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28일 그때까지 환율이 나름 1,300원 언저리까지 간다면, 그리고 변동성이 높지 않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겠어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1,400원 수준에서 변동성이 높게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가 그때도 어렵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나머지 요건은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될 만한 여건이 조성됐지만, 환율이라는 변수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고려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거시경제의 하나의 부문으로서 간주하고, 예를 들어서 금리와 물가와 환율과 뭐 경제 성장률과 이런 여러 변수들과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하는 접근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시경제의 하나의 변수로서 부동산을 전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부동산 시장을 좀 아주 간단히 정리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분석가, 애널리스트로서 전망하시지 마시고 간단히 접근할 때는 그냥 시대를 정의하시면 좀 간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시대를 정의해 보면 아마도 큰 틀에서 틀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 2020년, 21년을 우리는 완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20년, 21년이 경제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죠. 팬데믹 경제 위기였으니까. 제가 어제 신세계그룹에 다녀왔는데, 신세계 면세점업, 이마트, 백화점, 정말 많은 임직원들이 그때를 회고하면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급휴직 대상이었어요. 50대 가장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20년, 21년 집값이 어땠나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하게 집값이 폭등했어요. 제가 되질문할게요. 경기가 좋아서 집값 올랐나? 참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시장을 분석할 때 저성장 고착화라고 했잖아요. 내년 경기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셨잖아요. 근데 왜 부동산은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내년 경기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시면서 부동산은 왜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25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되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경기 안 좋죠? 올해는 부동산 왜 상승했습니까?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요? 2020년, 21년 경기 좋아서 집값 올랐나요? 경기 최악이었다니까요. 역성장했습니다. 경제 위기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경기랑 경기의 흐름하고 부동산 경기의 흐름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 소득이 증가해야, 경기가 좋아야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야 집을 사죠. 소득이 증가하지도 않는데 누가 집을 산단 말입니까? 참 안타까운 말씀을 주시는데 참 죄송하고, 저도 그런 말씀 드려서,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은 1, 2년 동안 소득이 늘어서 집 살 사람이 없습니다. 손흥민 아니에요, 우리. 1년 동안, 2년 동안 경기가 좋아서 집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년, 30년 소득을 모아서 집 사는 겁니다. 평생 모아서 집 사는 겁니다. 근데 1년, 2년 경기가 좋아서 집 산다고요? 소득이 증가해서 집 산다고요? 그 평생 피땀 흘려서 모은 그 돈에 대한 평생에 대한 내 인생을 바친 그 전 재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죠? 그 의사결정을 미스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전망이 필요한 거예요.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망하는 거예요. 전망. 그러니까 오를 때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떨어질 때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전망하는 것과 희망하는 건 다릅니다. 제가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 공식이 맞나? 경기가 좋으면 집값 상승한다. 소득이 늘어야 집 산다. 그 공식을 잠깐 버려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공식으로 부동산 경기를 자꾸 진단하시면, 그러면 누가 부동산 전망 영상을 왜 보십니까, 여러분? 경기 좋아지나 나빠지나만 보시면 되는데, 그 공식으로 보실 거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님을 또 증명해 드릴게요. PI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PIR이 몇이죠? 서울? 평균 소득자의 연봉 대비 집값이 몇 배냐 이거죠. 이게 12배예요. 그러면 연봉을 몇 년 모아야 집을 산다는 뜻이에요. 평균. 제가 근사한 집 아니에요. 반포 레미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인, 그냥 평균 집값을 몇 년 모아야 집을 산다는 뜻이에요. 12년 모아야 집 산다는 얘기요. 어떻게 하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반씩 모은다고 했을 때는 몇 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24년 걸려요. 그럼 24년 모아야 집을 사는데, 지금 올해 경기가 좋아져서 올해 소득이 늘어나서 집을 산다? 그게 맞는 공식입니까? 한번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자고요. 우리 집값은요, 정치적으로 판단해도 안 되고요. 희망적으로 나의 희망을 담아서 판단해도 안 돼요.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야 됩니다. 소득이 늘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누적된 소득을, 누적된 재산을, 모아놓은 돈을 적절한 시점에 이동시키는 겁니다. 돈의 이동이에요. 돈의 이동이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정의해 보세요. 그냥 간편하게. 가장 쉬운 접근법이에요. 대세적으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20년, 21년 경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오히려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었죠. 완화의 시대였어요. 완화의 시대 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만 올랐나요? 세계적으로 완화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집값 올랐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 세계적으로 금리를 대대적으로 올리는 시대였습니다. 이걸 긴축의 시대라고 하죠. 그 긴축의 시대 동안 우리나라만 금리 인상했어요?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집값 떨어졌어요? 세계적으로 집값 떨어졌어요.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완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고,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었다. 그럼 24년 중반 이후 제 25년 경제전망서의 제목이 피벗의 시대라고 했고, 25년, 24년 중반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피벗의 시대, 완화의 시대까지는 아니에요. 아직도 높은 금리예요. 극단적으로 제로금리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어요? 완만한 상승세. 그리고 평균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했지, 전국적으로 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여전히 하락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 완만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또 강한 하방 압력이 있으면 상당히 상승세가 쪼그라듭니다. 금융규제 같은 거, 스트레스 DSR 같은 거. 그런 강한 하방 압력이 있으면 뭐 상승하다가도 좀 상당히 쪼그라들고, 금융규제가 또 풀리면 또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이런 흐름일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한 거죠. 그리고 또 완만한 상승세라고 본다면 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뭐 서둘러서 내 집 마련하거나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하거나 할 만한 시점은 또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규명하고 시대에 어울리는 자산시장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뭐 한 8가지 접근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 선행 지표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접근으로 분석, 정책 분석 뭐 이렇게 분석을 다 해보고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애널리스트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접근으로 분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강조해서 드리는 게,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들의 근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의 근거들을 또 한번 잘 들어보셔서 그 여러 근거들을 잘 조합해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 미처 못 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 이제 정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사실 뒤에서 보시면 제가 진짜 잘생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보셔야 여러분이 미스저지하지 않습니다. 미스저지하지 않도록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맞다는 주장이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 있고 누구나 틀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합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좀 하시는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그 문제가 뭔지를 좀 들여다보고 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일시적인 문제인지 계절적인 문제인지 경기적인 문제인지를 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마치 경제학자나 뭐 연구자나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는 주로 이제 산업을 평가하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그 거시경제를 보는 것이고, 그런 그 마치 의사가 되어서 그 몸을 진단하는 거랑 비슷해요. 진단을 해봤더니 이거는 그냥 만성 질환이에요. 근데 아니야, 이거는 감기예요. 그러면 처방이 다르겠죠. 제가 정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인 줄 알고 한 달 동안 그냥 약국에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너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비인후과 갔습니다. 갔더니 혼났어요. 아니 이거를 감기약 먹으면 어떡하냐고. 감기가 아니라고. 비전문가가 스스로 잘못 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중국 경제를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럼 진단을 해보면 중국 경기 부양책들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해결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경제를 진단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가, 일시적인 문제인가, 혹은 계절적인 문제인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근데 중국 경제가 첫 번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어요. 중국 경제가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빠져 있죠. 아직도 정말 막대한 유동성을 퍼붓고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퍼붓고 통화정책, 재정정책 다 퍼붓고, 그래도 중국 부동산 경기가 아직까지도 그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소위 미분양주택이라고 불리는 그 미분양주택 건수가 해소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중국 인민들이 심리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미 중국도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했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중국으로부터 사람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고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중국 인민들이 소비도 안 해요. 소득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소비를 안 해요. 저축 의지가 늘어요. 저축 성향이 느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금리가 보통 떨어지면 저축을 안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또 소비 진작책이기도 해요, 보통. 근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저축을 늘려요. 이건 왜 그럴까?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불안한 감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만큼 소비 심리가 이렇게 가다가 레벨 다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 부동산의 이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사용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용권을 거래한다. 이렇게 개념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용권을 매수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해외 언론에서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듯이 그 미분양 그 아파트가 많게는 뭐 1억 채에 달한다. 뭐 적게는 한 7천만 채에 달한다. 이런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게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축이고요. 또 중국의 경기 부양 방식이 되게 재밌게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 목표 성장치를 제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올해는 5% 성장해야 돼 라고 공산당이 제시를 하면 그럼 5%를 이루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지방정부 5개가 있다. 그럼 지방정부 각각 1%씩 만들어야 돼요. 성장을. 그럼 1%씩 만들려면 각 지방정부는 이만큼씩 다리 만들면 돼요. 이만큼씩 도로 건설하고 이만큼씩 인프라 건설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하고 도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어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LGFV라고 합니다. 로컬 가버먼트, 이게 LG고요. F는 Financial Vehicle이라고 합니다. 굳이 따지면 지방정부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수단 체계예요. 얘를 마련해 놓고 얘한테 은행들아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얘한테 돈 좀 빌려줘. 그리고 얘가 돈 받잖아요. 내가 담보 쓸게 은행 얘한테 돈 빌려줘. 그럼 얘가 인프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오죠. 나오면 그러고서 그거 가지고 돈 갚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프라 건설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목표 성장률을 이루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수익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앙정부가 빌린 돈, 지방정부가 빌린 돈, 이거는 공표된 부채예요. 근데 LGFB가 빌린 돈,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부채, 공표되지 않은 부채, 이게 숨겨진 부채예요. 이 숨겨진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부채 위협에 놓여 있어요. 중국은 기업 부채도 심각하고 가계 부채도 심각하지만 사실은 정부 부채가 특히 숨겨진 부채, 이걸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부채에 덫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방정부들아 부채 관리에 나서라. 굳이 적극적으로 인프라 이거 더 많이 만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 동력을 잃겠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부채에 기대어서 억지로 높은 성장률을 유도했다면 이제 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과거 14%대 성장하다가 올해 5%도 성장이 처음 깨지는, IMF는 올해 중국 경제를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내년 경제를 4.5%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29년까지 3.5%를 향해서 3%대를 향해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또 부동산 침체의 늪에 빠졌어요. 내수 침체의 늪에 빠졌어요. 이런 것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퍼붓고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었어요. 특히 근래에는 오죽 급했으면 증시를 또 부양시켜야 선순환이 되거든요.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증시 부양책까지 막대한 규모를 편성했는데 증시가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시적인 효과로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동성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데 더군다나 2025년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예고해요. 그러니까 해외 자본들이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이 더 빠져나가요. 이거는 간접 자본이죠. 투자했던 거. 근데 그거 말고요. 공장이 빠져나갑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유입이 안 돼요. 심지어는 중국으로부터 해외 직접 투자가 유출돼요. 그러니까 중국인마저 중국 기업마저 공장을 해외에 짓는 거예요. 그 관세를 어떻게 이기냐. 미국의 공장 짓자.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과거의 고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재정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퍼붓는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제자리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견, 중요한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또 어떤 일부 전문가분들 의견을 뭐 다 존중합니다만 중국이 망했다, 중국이 끝났다,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은 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망했다 끝났다는 절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길게 말씀드린 이 부분은 다 구경제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중국이 구경제적인 측면이 있지만 신경제가 또 있거든요. AI, 중국이 진짜 압도합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 있잖아요. 독일을 위협할 만큼입니다. 그 밖에도 로봇, 산업용 로봇, 이렇게 그 신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를 상당 부분 위협하고 호령하고 있을 만큼 재생에너지 산업, 이런 영역에서 뭐 상당 부분 견조한 흐름을 또 보이고 있을 만큼이기 때문에 그냥 중국 경제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고, 지는 산업이 있고 또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서 그래서 중국 경제의 고도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도 있지만 또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산업군도 있다.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를 바로 보시기에는 저성장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유도하는 그 국가가 중국의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국, 유럽 이런 주요 전통적인 그런 국가들이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놓여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큰 그림, 앞서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그 마가의 그 큰 그림을 완성하는 활용 정점을 딱 찍는 그 점은 대만을 내주는 거예요. 대만을 왜 내줄까? 껍데기만 내주는 거죠. 알맹이는 뭘까요? TSMC죠. 사실은 TSMC 공장을 미국에 짓고 대만에 있는 TSMC 기술 인력들을 대거 데려오는 방식이죠. 이미 TSMC 선배들은 미국에 다 가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다 선배들 다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데려오기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미국이 잘하는 방식이에요. 그 트럼프가 또 잘하는 방식이에요. 홍콩 같은 경우도 좀 비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예인데, 홍콩이 뭐 주력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영화 산업이었는데 홍콩을 내줬죠. 그러나 영화 산업은 가져왔죠. 배우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뭐 감독이나 여러 인력들 다 헐리우드로 데려왔습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내주다시피 하고 필요하다면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 하나를 딱 놓겠죠.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TSMC의 기술 인력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결국 할 것은 반도체 공급 차단, 삼성전자 중국의 반도체 공급 끊어,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이 좀 친분을 쌓고 중동과도 친분을 쌓은 다음에 에너지 공급도 끊어,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중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 그런 시나리오로 정말 전개될 경우 정말 끝날 수도 있겠죠. 구경제든 신경제든 반도체 없이는 그 어떤 산업도 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독립적으로 반도체 조달 없이 TSMC와 삼성전자 및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주력 기업들 없이 중국 혼자서 자립할 만한 여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 소재, 파운드리 다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워낙 밸류체인이 글로벌리 이렇게 메꿔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중국도 뭔가를 고민하겠죠. 중국이 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영역을 우리도 이거 공급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안 오게 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의 큰 그림을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의 큰 그림이 그렇게 완성이 된다면 그러면 중국은 상당 부분 고립되고, 그렇다면 구경제든 신경제든 상당 부분 끝났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런 시나리오대로 된다.